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제주 먼바다를 지나고 있는 제5호 태풍 송다는 많은 비를 뿌린 뒤 덥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남성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해 곧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는 정부 추진안에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발달 격차와 동급생 규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정말 더운 토요일이었고 저녁 7시인 이 시간도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라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여름 더위의 특징은 역대 최고 기온까지 오르진 않았지만 열대야가 빨리 찾아와 24시간 내내 습한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운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서울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더위를 식히러 시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40분 뒤면 해가 질 시간이지만 이곳 여의도의 현재 기온은 31도로 여전히 더운 상태인데요. 이곳 한강공원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강바람을 쐬러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차례 내린 소나기도 무더위를 식혀주진 못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1도, 인천 35.2도, 부산 30.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찾아왔고 특히 오늘 습도는 서울의 경우 50에서 70%에 달해 온종일 덥고 습한 꿉꿉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덥고 이게 습해가지고 사우나 온 느낌이에요.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러 온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애기 데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게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지금보다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5호 태풍 송다가 현재 제주 먼바다를 통과해 중국 동부 지역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한반도 내륙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태풍이 끌어올린 적도 지역의 고온다습한 공기로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송다. 시속 26km의 속도로 제주 먼바다를 지나 중국으로 북상 중입니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엔 새벽부터 태풍특보가 발효됐고 이미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부 산간 지역에는 250mm가 넘는 많은 비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비는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다음 달 2일까지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로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며 적도의 고온다습한 공기까지 한반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도와 열대상에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공급해주는 통로를 열어줬다. 다음 달 2일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도 후텁지근한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점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A씨가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시 기무사 정보관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중순쯤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실린 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사진입니다. 의장은 당시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재명 의원입니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정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A씨가 박수를 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성남시는 A씨가 기관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대 내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은 부대장님 못 오시고 대리로 뭐 다음 부부대장이나 업무 연관 있는 담당자를 보낸다거나.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성남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과 국군기무부대 관계관 등이 참석해 통합방위작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A씨는 2016년 2월에도 당시 심기보 성남시 부시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기무사 정보요원으로 일했던 A씨는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배모 씨의 지인입니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의 배 씨 소유의 빌라 건물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중순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참고인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이재명 의원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입장과 함께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논란을 다시 꺼내들며 역공을 폈습니다. 본격 3파전에 돌입한 민주당 당권 경쟁 상황까지 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계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시종일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한 분이 사망하신 데는 입장이 없으신 건가요?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로 강원도를 찾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 속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모두 자신과는 무관한 정치 보복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무속 논란을 겨냥해 무당의 나라가 돼 그런 것이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진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악성 주술적 사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실제 현실인데 언론이 왜곡해 공격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이 독주를 달리는 가운데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역 순회경 선전인 내달 3일까지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강훈식 의원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명계 단일화 논의가 당장 진척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도 짚고가겠습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한 당 안팎 목소리가 점점 커진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를 수긍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비대위 전환을 놓고 주말에 당내 물밑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위원들의 동시 사퇴 여부에 따라 최종 발표 시점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직무대행 사의를 표명하고 비대위 전환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의 절반이 넘는 33명이 비대위 전환 성명에 동의하는 등 당내 체제 전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결심에 혼란을 겪던 권 원내대표도 오늘은 그럼 입장 안 내시기로 하실 건가요?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기류를 보다 정확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당내 지도부 인사는 뒤늦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는 등 우왕좌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물밑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당헌상 현 상황을 비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다며
다음 주 목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대위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 당내 5선 중진급 의원 등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접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수진, 정미경 두 최고위원은 사퇴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주말 안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결국 최종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구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소송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섣부른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죠.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현 정부에서도 임기가 계속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0년 구본환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해임 요청을 받았습니다. 9월 초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발적인 자진 사퇴를 당시 임면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구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는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판단을 뒤집을 법적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최창학 전 LX 사장도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 전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과 어색한 동거 중인 윤석열 정부로선 이들을 해임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 정리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 정권에서 넘겨진 정보 공개 관련 소송도 하나씩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를 취하고 해경 수사 자료를 일부 공개했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청와대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는 발달 격차가 큰데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영일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아 잠도 안 온다. 코로나 세대에게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에 대해 맘카페엔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몰려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일이 생긴 거라서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될 수 있겠다. 교육계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만 5세는 불과 몇 개월 차로 발달 격차가 큰 시기란 걸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두 달 차이만으로도 그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또는 또 학습 면에서 많이 이제 뒤처질 수 있고. 반면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이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4년간 해마다 25%씩 입학 인원을 늘려나가면 만 5세 입학이 무리 없이 정착할 거란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연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친 뒤 2024년까지 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학부모와 교육계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로 비유하면서 극으로 치달았던 경찰과 정부의 갈등이 이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의 난으로까지 불렸던 이번 사태가 이대로 봉합될 수 있을지 차순희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들이 모여 23일 사상 초유의 전국경찰 서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전국 총경 632명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190여 명이 참석하고 356명의 총경들이 뜻을 함께한다며 무궁화 화분을 보냈습니다. 초유의 경찰 고위급 집단 행동에 이상민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도 회의 주최자에 대해선 대기 발령 조치를, 다른 참석자들은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강경 조치는 끓는 경찰 내부에 기름을 부었고 14만 전국경찰회의 소집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사태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쿠데타가 웬 말이냐? 하나회가 웬 말이냐? 그럼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 장관은 집단행동의 배우로 경찰대 출신을 거론하며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고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하는 등 경찰 내 절대 다수인 비경찰대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정보의 갈라치기 대응에 치안 공백 등 우려로 여론까지 불리해지자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자진 철회됐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달리 경찰관이 직을 걸고 반정부 입장에 서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 경찰국은 예정대로 2일 설치되고 본격 업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일선경찰 달래기에 나서며 사태 봉합에 나섰습니다.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상 초유의 경란은 이대로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지만 정부의 경찰대 개혁이 본격화되면 집단행동 이막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전파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 환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입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걱정은 위중증 환자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BA 2.75 확진자는 3명이 더 추가돼 현재까지 7명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A씨와 전남에 살고 있는 가족관계 10대 B씨와 C씨입니다. A씨는 지난 23일 인도에서 입국한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나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3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가족관계인 B씨와 C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경증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8만 2,002명으로 어제보다 다소 감소한 반면 위중증 환자는 242명으로 지난 5월 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이틀 연속 35명이 발생해 2달 새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화율을 낮추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도 200여 개를 운영해 야간 응급 상황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이미 이번 휴가철에 해외여행 계획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일 큰 걱정은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준비와 대응법을 김충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해외로 떠나기 전에 우리 뭘 점검을 해야 될까요? 네,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내가 여행하려고 하는 국가의 자가격리 기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5일입니다. 베트남과 프랑스는 일주일이고요. 물론 격리 기간 이후에도 양성이 뜬다면 격리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 기간도 문제지만 해외다 보니까 격리하는 동안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코로나도 질병으로 분류돼서 약값과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지에서 격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예컨대 5일 자가격리를 하면 그 기간만큼의 숙박비와 식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항공 일정 변경에도 추가 비용이 들죠.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여행자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발이 묶였을 경우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해외 보험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인은 가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의무라서 그렇습니다. 해당 보험사 생각으로는 이 의무 때문에 여행 중 한국인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본 거죠. 문제는 이 보험사가 여행자 보험업계의 삼성, LG격이어서 다른 보험사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격리 상황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네요. 개인 여행객은 그렇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할 경우에는 여행사들이 격리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입국할 때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PCR 검사는 현지 출국 이틀 전까지, 신속 항원 검사는 하루 전까지 받아야 귀국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해외에 발이 묶이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확진일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음성 확인서 없이 귀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이 있으면 바로 확진 증명서를 받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귀국한 이후에도 우리는 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입국한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늦게 도착한 경우는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오후 9시 한국에 도착했다면 내일 자정까지 받으면 됩니다.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여행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주요 공항과 항공사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 붙인 짐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요즘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외항사로 환승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건 등은 가급적 직접 소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속 사진 한 장과 문자를 보고 어떻게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는지 담당 검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이 검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수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 피고인 이은혜가 내연남 조모 씨와 함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현장 주변엔 CCTV도 목격자도 없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CCTV나 동영상이나 그리고 사실 그 시점엔 또 거기 그 관광객들이 다 빠진 시점이어가지고 수사팀은 이 씨가 이전에도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입증을 시도했습니다. 계곡 살인 한 달 전 벌어진 용인 낚시터 살인 미수 의혹부터 집중 조사했는데 이 씨와 조 씨는 낚시터에 간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용인 낚시터 사진을 찾아내 위증 증거로 내밀었고 살해 의도가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확보해 살인 미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휴대전화에는 보고독을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보고독 낚시터 살인 미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곡 살인의 입증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박세혁 검사가 계곡 살인 사건 등을 잘 처리했다며 우수검사로 선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전방 야산도 아닌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다 지뢰가 폭발해 심장을 크게 다친 70대 남성에게 지뢰 조심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폭발 직후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일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움푹 들어간 잔디밭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리고 구부러진 철제 의자와 각종 낚시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2020년 7월 70대 남성 A씨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 낚시를 나갔다 지뢰가 폭발해 쓰러졌습니다. 가슴은 물론 심장 안까지 피가 고일 정도의 큰 부상이었습니다. 2년 전 지뢰 폭발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돼 있지만 한강변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폭발한 지뢰는 북한군의 인명살상 지뢰. A씨와 가족들은 정부가 지뢰 폭발 예방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공무원들이 지뢰 수색과 제거 작전을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A씨에게 4천여만 원 등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뢰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군부대장은 경계 표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게을리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낚시 금지 구역에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해 정부 책임을 70%로 줄였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장 우려되죠. 그런데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격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치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 주말 대낮부터 가게 문을 닫을 정도라는데 이정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주말인데도 한산합니다. 한낮에도 일찍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워낙에 없으니까 좀 더 있어 날도 더운데 더 있어봐야 손님도 없을 것 같으니까 문을 닫고 다들 좀 일찍 들어가는 편. 원재료 값이 올라 가뜩이나 힘이 든데 고물가로 소비까지 얼어붙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막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봐야지. 그전 시세보다가 몇천 원씩 더 올랐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전망한 다음 달 경기지수 BSI는 70.0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경기 체감지수와 경기 전망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과 부채 부담 증가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고물가와 불황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농가들도 고물가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늘 농가는 수확을 앞두고 울상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외국산 마늘을 관세를 낮춰서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이런 걱정에 마늘을 헐값에 내놓으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농협 마늘 공판장입니다. 지난주까지 1kg에 5,500원이 넘던 햇마늘 경매 가격이 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애써 키운 마늘을 헐값에 넘긴 농민은 허탈합니다. 죽을 죽이지 뭐. 6,500원, 6,400원, 7,000 나가야지 맛이 나간다. 정부는 지난 2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저율 관세 할당 제도 TRQ를 적용해 외국산 마늘 10,000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마늘에 적용되던 360%의 관세는 50%로 대폭 낮아집니다. 마늘 수입 소식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가격 폭락에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농민들이 홍수 출하를 하면서 가격이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각종 자재값 인상에 햇마늘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인건비 9만 원 하던 게 원래 18만 원에 45년간 마늘 농사 짓는데 마늘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림부는 마늘 생산량이 20% 정도 줄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수입한다며 최근에 가격 하락은 마늘 수입 계획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미국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유명 카지노들은 이례적인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켄터키주에도 큰 비가 내려 적어도 19명이 숨졌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카지노 호텔의 실내 전광판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돼 직원들이 쓸어내기 바쁩니다. 호텔 출입로가 물에 잠겨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이번 달 하루 평균 강우량은 8mm에 불과한데 폭풍우가 몰아치며 1시간여 만에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돌발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수방국엔 300여 건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던 켄터키주는 집중호우로 마을 곳곳이 잠겼습니다. Homes are destroyed. We just need help. We need as much help. Please, I'm begging anyone who sees this. 강아지를 안고 탈출한 17살 소녀는 지붕 위에서 구조됐습니다. 홍수로 최소 19명이 숨졌고 2만 3천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This event is devastating, and I do believe it will end up be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adly floods that we have had in Kentucky. 헬리콥터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부 지역은 구조를 시작조차 못해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중국이 지난 주말 로켓을 발사했는데 여기서 나온 20톤가량의 잔해물이 오늘 밤 지구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행히 한반도는 사정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쏘아 올린 로켓의 잔해가 지구로 떨어지는 일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발사된 창정-5B 로켓.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에 설치할 부품을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에서 나온 무게 20톤, 길이 31m의 잔해물이 오늘 밤 지상으로 떨어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사체 파편은 대기에 진입하면서 타서 없어지지만 창정-5B호는 무게 837톤에 이르는 대형 로켓이어서 다 타지 못한 겁니다. 예상 추락 시각은 오늘 밤 11시 45분에서 내일 새벽 3시 45분 사이로 정부는 잔해물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를 지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 떨어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载入过程中烧蚀销毁对航空活动及地面造成危害的概率极低. 중국 로켓에서 나온 우주 쓰레기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건 지난 2020년 로켓 일부가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바다에 수장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기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 점화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중국은 우주정거장 완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로켓 발사를 수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라 잔해물 추락 위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실명 비판을 시작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상응 조치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을지연습과 통합 확대하고 프리덤 쉴드라고 이름 짓기로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재가동 시점은 9월이 될 전망입니다. 2016년 말 출범한 이 협의체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 중단됐는데 미국이 동맹국에게 자국 본토와 같은 핵 억제력을 제공토록 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 위협과 사용 등을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도 올해 실시합니다.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시계바늘을 전쟁으로 되돌리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훈련 강도에 비례한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여건에 맞게 훈련 연습을 조정하는 등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휴가의 추억, 개편의 칼바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첫 휴가인데 네. 휴가 자체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바로 지난주에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지금이 휴가 갈 때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휴가라는 게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복잡했던 국정 상황을 좀 정리하고 차분하게 전국 구상을 할 기회로 본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휴가 일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론 상황이 그래서인지 민생 탐방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사실 정작 관심이 가는 거는 휴가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의 여름휴가 모습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저도의 추억 이렇게 적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 4년 동안 여름휴가 뒤에마다 인사 개편을 해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게 참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추억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첫 휴가 후에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름 휴가 직후에 금융실명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임기 초에 이례적인 지지율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 사람들은 이번 휴가가 마음 편하지는 않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각종 인사 논란에다가 지지율 하락까지 겪어서 이달 초에 대통령실 개편론이 상당히 힘을 얻었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나 경찰국 논란 등 여러 현안들이 어느 정도 이달에 정리가 되면서 이번 주 여론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이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에서 비롯된 여당 내홍 여파가 오히려 여론을 악화하는 결론을 낳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론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임기 초반에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긴 해요. 그렇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는 참모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의중을 알고 반대를 하면 직언이지만 의중도 모르고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건 허언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만큼 실수가 반복되는 참모는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휴가의 추억, 개편의 칼바람의 느낌표는 여당에 달린 운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당초 여권에서는 대통령 휴가 시작 이전에 이 비대위 체제라든지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이 결론을 전환해서 일단락을 시도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며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타이밍만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권 원내대표가 이를 수긍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하니까요. 여당 상황이 얼마나 빨리 수습되고 정상화되는지에 따라서 초대 참모들과 내각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네 번째 우연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사진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연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의원을 둘러싼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오싹하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국가를 바꿔치기 한 분이 그분이라고 드러났는데 민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당의 나라인지 뭐 이런 반응이 나왔던데요. 그런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긴 합니다만 이 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 부풀려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열흘 뒤에는 김문기 전 처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보자 이모 씨의 경우는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내가 초능력자도 아닌데 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의원은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겠다 단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꾸 관련자들이
사망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기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각종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이 의원 역시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한 인사들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네 번째 우연의 느낌표는 당을 위해 이재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이 대선 당시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을 조금 정리를 바꿔서 해봤는데요. 당내에선 여전히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카 사건 참고인의 사망 기사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겠다는 강성 지지그룹에 다소 장난스러운 대답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이 각종 의혹들이 오해와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고인에 대한 존중은 기본인 만큼 당을 위해서라도 보다 진솔한 태도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제5호 태풍 송단은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서 월요일 새벽이면 서해 먼바다에서 서서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최대 2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는 앞으로 내일 낮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서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강한 비가 집중할 것으로 보여 이 시간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29도, 대구 30도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등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다가오는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몸을 비틀어 숙여 스마트폰을 봅니다. 항상 뒤를 조심하라고 조언을 듣기도 하죠. 문자 파동이 낳은 웃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사람이니 속마음이야 다를 수야 있죠. 특히 고성을 지르며 싸웠던 정치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석 달도 안 돼 기록한 지지율 28%는 그저 지나칠 숫자는 아닐 테죠. 다 잊어버리고 다 함께 뛰자는 말과 달랐던 진짜 속내에 지지층마저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신호입니다. 진심이 들킬까 스마트폰을 가릴 때가 아니라 진심을 알게 된 국민들이 보낸 경고와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귀를 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